경매 관련 유튜브를 보면 땡땡 사람들은 상가를 낙찰받고 그곳에서 자신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경매 투자의 핵심처럼 말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런 내용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아리송하고요. 경매 투자의 포인트는 태양바람님처럼 보이지 않을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상가를 받아서 그 상가를 본인 소유로 하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는 게 투자의 핵심이다. 저는 이제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원칙은, 제 소신은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 어떻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원칙이 될까요?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월세를 내고 임대를 내고 쓰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경매를 알면 자기 자영업을 경매 물건으로 낙찰을 받아서 월세보다 훨씬 싼 이자를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는 이점.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지도 못하죠. 자기가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다. 주인이니까.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쪽으로는 전 적극 추천합니다. 적극. 특히 자영업 상가뿐만 아니라 공장 하시는 분들은 특히 자기 걸로 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쫄딱 망해도 땅은 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화시켜보면 내가 뭔가 자영업을 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야. 그럼 계획에 내가 경매를 받아서 자영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원칙은 아니지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자영업이 할 마음이 없거든? 그런데 경매를 받아서 자영업을 하면 좀 전에 그런 사람들 효과를 얻을 수 있대. 그래서 자영업을 한다? 전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 딴 사람 망하게 하는 길 아니야? 지금 자영업이 10년 지나면 8개가 망해요. 그 왜 망해요? 계획은 있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보기엔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어져갖고 잘못되죠.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경험이 전혀 없는데 내 머릿속에 상상만 가지고 첫 사업을 성공한다. 이거는 드문 일이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망하는 걸 부추긴다? 그럼 나 사업도 망하고 그것도 경매 나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부동산 경매 투자의 원칙은, 원칙이라는 말이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사업을 하려고 그 부동산을 시작하면 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만 보이지.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내가 거기다가 김밥집 해도 되고 미용실 해도 되고 빵집 해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업종이 다 어울리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업종만 어울린다 이거는 나한테 어울리는 거지 남한테 어울리는 게 아닙니다. 경매를 받아서 거기다가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게 투자의 핵심이다? 전혀 안 맞습니다. 내가 망해서 나가도 남이 거기서 흥할 수 있는 그게 좋은 상가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대망님 고맙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998년 상속인으로 2014년에 등기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 중 대지의 7분의 1 상속받은 아들이 30평 주택을 지어서 2004년 토지 등기 10년 전에 건물 등기도 한 후 이 토지 지분과 주택 전체가 경매로 낙찰되어 버렸습니다.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근저당권이 없네요. 자, 그러면 2014년에 상속이 됐고 2004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에 건물을 지은 A, 그리고 2004년에는 토지의 주인은 B였죠. 그리고 2014년에는 A, 즉 아들이 토지의 일부의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그때부터 성립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즉 아들 게 아닌 경매 물건이 나와갖고 토지와 건물이 다 나오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니 이 건물을 나머지 지분권자가 부실 수는 없겠죠. 다만 지료 청구는 가능하니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저당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건물 등기 아들 이름이 2004년에 아들 이름, 2004년에 땅은 아버지 이름. 근데 2014년에는 일부가 아들 이름. 맞죠? 근데 근저당이 없어요. 없으면 땅 주인이 건물을 질 필요는 없어요. 법정이사건이 성립하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이라도 같았다면 또는 현재 같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아들 이름이 있으니까 2014년부터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았으니까 그때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제가 낙찰을 받아요. 그러면은 땅 일부와 건물 전부가 제가 낙찰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내 건물이 올라가 있는 조금 나머지 땅들은 이제 남의 땅에 올라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 법정이사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라고 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법정이사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철거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지료 청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잉여 경매권에 있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가서 낙찰 시에 배당을 못 받으니 빨리 임의경매 신청을 하라고 설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순위에 의한 경매 신청권이라도 1순위 근저당부터 배당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조금 깊게 부동산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잉여 경매라는 건 이런 겁니다. 1순위 채권자가 있고 2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얘 1억, 얘 1억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그런데 5천이에요, 낙찰 받을 금액이. 그러면 얘가 5천을 받고 얘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무잉여가 있을 수가 없죠. 누구는 반드시 받으니까. 근데 거기에는 신청 채권자의 무잉여입니다. 얘가 신청을 했다면 얘는 무잉여가 아니죠. 하지만 얘가 신청을 했다면 경매를, 얘는 잉여가 있지만 신청 채권자는 잉여가 없습니다. 즉 경매를 넣은 사람은 잉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경매는 직권 취소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다면 질문은 자동으로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5천만 원을 쓸 거를 1억 1천을 써서 일부라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찾아가서 경매를 넣으라는 겁니다. 신청 채권자가 되라는 거예요. 얘는 무슨 소리야, 난 경매 배당 받는데? 그렇지만 배당을 받기 전에 취소가 되니까, 이건 취소가 돼버리고 나면 다시 경매 접수하고 다시 감정해야 되고 다시 현장 조사해야 되고 다시 유찰시켜야 되고 어마어마한 절차가 다시 남아 있습니다. 이왕 경매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얘도 경매 신청자가 된다면, 얘도 경매 신청자이기 때문에 얘가 무잉여가 되더라도 얘가 이경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매로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내가만 받으면 됐지, 그거는 예상 배당표상으로는 받지만 경매가 취소돼 버리니까 얘를 찾아가서 설득하면 설득 확률 100%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깊이 있는 경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깊이 있는 경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이해관계인들을 이해하고 채권자, 채무자, 임차인, 낙찰자 모든 이해관계를 이해하면 거기에서 명도의 방법도 나오고 재계약의 방법도 나오고 또는 매도의 방법도 나오고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권리 또는 물건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쓰는 금액이 낙찰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경기와 관계없이 성공하면 더 벌고 실패하면 덜 버는 이런 경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